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 학교 수업 하루 종일 받고 정말 기절하듯이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단백질 식단을 하지 않아서 수면의 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잠을 잘 자고 일어났고 약간 조금 컨디션이 조절되고 피곤한 게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조금 간단하게 루틴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고 나면은 컨디션이 완전 회복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무리하지 않고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이하영님에게 꼭 이메일 보내고 책 읽은 지 진짜 일주일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메일을 못 보낸 게 참.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할 거, 나중에 할 거 계속 하면 되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서 유튜브 채널 클립 영상을 보게 됐는데 심리학자 분이신 것 같아요. That's different. 근데 다르네요. 저자가 다른데 어떻게 이 책이 똑같이 추천이 되었지? 오케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책이 있고 관계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건 우연히 추천된 책이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것도 실력이니까. 뭐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요? 되게 궁금한데. 오늘 원래 관계 언어의 책 읽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와우. 오케이. 이게 내 취향과 64%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좀 유명한 책인가 봐요. 일단 한번 들어가서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일단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설레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책을 딱 우연히 읽었을 때 과연 어떤 내용일까 이런 막 설레이는 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설레감은 좀 막 도파민이 엄청 분비가 되면은 좀 힘든 게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 감사하다? 라는 거? 고마워. 항상 너무너무 고마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 말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자, 목차 한번 볼게요.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야 삶이 단단해진다. 이건 진짜 많은 것 같아. 뭐 언어는 대화의 집, 인생의 집 맞나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언어가 바뀌면서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쓰는 단어, 말의 속도, 목소리의 음낮이 이런 것들 봤더라면 요즘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행동도 보게 되는 거고 얼마나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읽어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서 삶이 단단해진다. 푸르렀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말은 혼자 오지 않는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하는구나. 타로나 사주를 보러 가는 진짜 이유.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있다는 생각. 억울하면 지는 거다. 내가 억울하면 지는 거다. 전 억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을 좀 참아야지 하지 그걸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내 마음이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건 있죠. 뭐 어떤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인생 수련을 하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 상황이 직접 닥쳤을 때 감정에 휘둘려서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내 말이 없으면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 이건 맞아. 영혼 없는 리액션을 쓸모. 전 리액션이 이거 진짜 저의 하나의 장점인데 저 좀 리액션이라던가 공감 이 능력이 좀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좀 상대방이 막 나랑 대화하면 즐거워하는 거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어제 학교에서도 이건 계속 토론 수업이기 때문에 토론하고 발표하는데 항상 보면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나와 대화할 때 나의 리액션을 보면서 막 흥이 나서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끝내 열등감이 되는 것들 비참해진 나를 위해 남겨놓은 말. 왜 비참해져? No, 난 비참해지지 않아. 옳음과 공감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공감이죠. 대화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 상처받았으면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 제대로 해주셔라. 막말을 멈추려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내면 아이가 하는 이야기 100% 완전한 말은 어디에도 없어. 너는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할까? 상대의 입장이 있다는 것까지만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 좋아하지.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요. 비난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꼰대가 요즘 것들이 대화인 듯 아닌 이모티콘. 무기력과 뒷담화의 관계. 내 삶을 여기네요. 이제 여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 나오죠. 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 말들. 말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대화법. 말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대화법. 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 말들. 나 그거 잘 몰라. 괜히 아는 척 금지. 오케이. 하차할게요. 오르고 내리를 반복하는 힘. 가끔 해먹어도 돼. 지친 나를 돌아보는 법. 난 네가 좋아. 거절이 두렵지 않은 이유. 내가 도와줄게. 된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 자신요. 나도 내가 참 좋아. 오케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중요하네요. 말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대화법.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를 검열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 나를 검열해야 돼. 나를 검열하기보다 성찰이죠. 성찰. 그러면 그 성찰은 왜 하느냐. 나 스스로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하루를 보내면서 가장 보람차고 알차고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All or nothing에서 벗어나기. 맞아요. 이제는 저도 옛날에는 절대 무조건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화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남의 말과 글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 나는 기브인가 테이크인가. 서로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순간 격까지 버리고 본심에 집중하려면 질문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서로의 말에는 과거가 있다. 나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것. 그치? 그러면 읽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 서로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순간 격까지 버리고 본심 집중하게 질문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 먼저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것. 요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순간 대화할 때 침묵이 흐른다? 어색하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화할 때 뭔가 좀 내가 이걸 경청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끊어버리는
같아, 전. 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대화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 서로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순간,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하고 이메일 메신저를 주고받습니다. 이 네 가지 수단을 적재적소에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일의 속도와 효율성은 과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책을 읽을 인내심이 없네. 오케이.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보다 이메일 메신저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 반대로 뭔가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나로 태어나는 듯하다. 전 문자를 하지 않아요. 이 문자에서 올 수 있는 쓸데없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 이런 것들도 싫어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방불케 하는 빠른 피드백이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오케이. 인간관계에서도 뜨뜻미지근하거나 하거나 머뭇거리는 태도보다는 확실하고 빠른 것을 미덕으로 삼게 된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머뭇거리는 태도가 보이면 그냥 가차없이 떠나는 것 같은데, 나는 또 유창한 말솜씨나 센스 있는 한마디가 인정받다 보니 침묵이나 인내 같은 덕목은 실제로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오케이. 그래서 미팅을 하셨다고 해요. 작가께서 침묵 주저함을 참지 못하게 되었는지 곰곰 생각해 보게 되었다. 침묵과 주저함. 침묵이 이어지고 주저함이 있는 그런 대화는 저는 이어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대의 긴 침묵에서 무례함을 느끼거나 때로 그것에 상처받기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 고3 때 선생님 얘기가 있는데, 예시는 아니고요. 나 스스로 침묵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나 스스로의 침묵. 이게 침묵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침묵 훈련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 침묵 훈련.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말이 침묵보다 나은가? 어쩔 때는 솔직히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너무 웃겨. 그래서 나 스스로 침묵하지 못하면 오케이. 대화를 할 때 기다려주는 것은 실은 엄청난 내공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일이기도 하다. 하루 20시간 중에 조용히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만의 침묵. 오케이. 고단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의 침묵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소통. 그러면은 침묵할 거면 혼자 쉬면 되지. 대화를 왜 하냐고요. 휴대폰을 왜 잡고 있냐고. 그냥 그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쉬면 되지. 근데 이제 대화를 하기로 했으면 그 대화에 몰입을 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좀. 근데 아이린이 왜 화내는 거예요? 나에게 성공은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함께 앉아있을 때이다. 당신이 침묵하고 있을 그 침묵하면서 왜 그러고 있지? 그때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피곤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면서 힐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격가지를 버리고 본심에 집중하려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이야기가 나와요.
예시는 넘어가고,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로 즐거운 거? 이 대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주면서 그냥 그 대화 자체, 그 순간이 즐거운 거, 그거면 된 것 같은데? 즐거워하지 않은 거, 지루한 거, 혹은 좀 어렵거나 불편한 그 감정이 드는 거, 그러면 그 대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즐길 수 있는 거, 상대방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나의 본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달 방식이 아닌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된다. 대화의 진정한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심을 다해서 그 대화에 완전히 몰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본심이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 전달해야 하는 내용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괜히 목소리만 키운다. 오케이. 책을 기억하고 편집하는데 이 책 근데 생각보다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본심을 전하는데 가장 나쁜 방법이 말이 반복되고 길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는 내 말이 어떻게 요약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말해보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말보다 본심에 집중하게 되고. 오케이. 아닌 것 같아요. 책은 질문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 나는 살아있어. 나는 존재한다고? 뭐지? 타인의 삶 자체를 온전히 지켜볼 수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애인, 친구, 동료들은 당신에게 추발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추발은 가을에 잔잔하고 은은하게 흐르는 물결. 어느 한번 좀 물어봐 줄래? 그때 내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 책은 저랑 안 맞아요. 괜찮아요. 저는 다른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재에 담은 책.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관계의 언어. 나를 잃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 헤아리기 심리학. 존중의 핵심. 그 얘기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왜 인간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가?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판단의 언어여서 헤아림의 언어로. 마음의 연결. 사랑한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 당신의 배려가 상대에게도 배려일까? 거리두기는 존중이 될 수 있을까? 일길에 넘어 당신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친구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었던 것. 구체적 표현.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까? 마음 헤아리기란 무엇인가? 습관적 마음 읽기에서 나와 당신의 마음 헤아리기로 마음의 미러링. 이것이 너의 마음이란다. 내적 경험의 반영. 늘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 성인의 애착 유형. 사랑받고 자랐으니 안정 애착 아닌가요? 안정 애착.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갈수록 깊어질까? 인정의 시작.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다. 서로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자신의 관점 억제하기.
마음과 거리를 두는 혼잣말 연습. 저도 진짜 혼잣말 연습 안 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생각하는 거. 솔직히 계속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이더라고요. 이 책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음 헤아리기 대화란 무엇인가?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 켜기. 나는 아직 네 마음을 몰라.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나요? 내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 대화의 욕정이 아니라 목적은 무엇인가? 오케이. 과연 손절이 답인가? 손절이 답일 때도 있죠. 이거 재밌을 것 같아. 함께 성장하기.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갈수록 깊어질까? 예. 오케이.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갈수록 깊어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난 항상 느끼는 건데, 요즘에서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다. 예의를 계속 지키고, 그 사람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남자는 인정 욕구가 내가 심리학 공부를 해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눈이 아프죠? 자,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갈수록 깊어질까? 남녀 간의 사랑에도 10분 사랑이 좀 기한이 있을까요? 사랑에 관해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랑 역시 유통 기한이 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이끌어지는 도파민, anyways 등과 같은 물질들의 분비가 사랑에 빠지고 18에서 30개월이면 24개월 2년이 그래도 좀 가네. 성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고 권태기가 찾아오는 걸 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잠시 권태기 오케이 넘어가고요. 스킴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사랑의 유통기한은 열정 유통기한, 쉽게 말해 연애 감정이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연애 감정이 시들면 사랑이 끝나지만 어떤 이들은 연애 감정이 시들어도 사랑이 이어집니다. 안정감이 있는 것 같은데 더 깊어질 것 같은데 저는 열정적 사랑은 약해지지만 온화한 사랑이 깊이를 더한다. 온화한 사랑.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이 사랑하는 이들은 뭐가 다를까요?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서로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한다. 이로는 좋은 관계의 본질이 상호 확장, 곧 서로 성장하는 관계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이 사람과 사랑을 할 때 나는 과연 성장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성장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랑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마음 헤아리는 거.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저는 좀 생각했을 때 이 시간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인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거. 바꿔 말하면 연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 맞아. 그렇다고 사랑이 희생과 헌신으로 지탱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 사랑의 요소일 수는 있어도 본질은 아니다. 연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연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좋은데? 희생과 헌신이 사랑의 요소일 수는 있어도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사랑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감과 마음의 헤아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감이 정서적 측면에서
좀 더 초점을 둔다면 마음 헤아리기는 정서와 인지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마음 헤아리기는 성찰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찰적 공감. 그리고 그 공감이 기본적으로 타인 지향적이라면 마음 헤아리기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마음만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 헤아리기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 헤아리기는 상대의 감정과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 헤아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의 감정과 고통뿐만 아니라 욕구, 관심사, 그가 뭘 관심 있었는지, 행복, 그리고 꿈에도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그쵸.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는 사랑을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마음 헤아리기는 상대의 감정과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욕구, 관심사, 행복, 꿈에도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그치.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한 사람의 사랑은 일종의 예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한 사람의 사랑은 일종의 예술에 비유할 수 있다. 이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습격됩니다. 마치 조각가가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각가는 평범한 돌덩어리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형상을 떠올립니다. 그러고는 정생슬의 손길로 돌덩이를 주워내고 다듬어서 마침내 숨겨뒀던 형상을 현실 세계로 드러냅니다. 저는 항상 운동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예술가가 저는 돌덩이를 쪼아내고 다듬는 게 아니라 찰흙으로 빗듯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인생의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켈란젤로는 다비드 상을 조각할 때 바위 안에 천사가 갇혀 있음을 느끼고 그를 자유스럽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작업했다는 말을 남겼다. 오마이갓. 다비드 상을 조각할 때 바위 안에 천사가 갇혀 있는데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감동 주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바위 안에 천사가 갇혀 있음을 느끼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 다비드 상 같아. 나는 대리석 속에 갇힌 천사를 보았고 그가 차가운 돌 속에서 풀려날 때까지 돌을 깎았다. 물론 열애에 빠졌을 때 분출되는 물질들 탓에 사랑이 일시적인 착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모든 것이 예쁘고 멋지게 보였다가 열정이 사그라들면서 상대의 실체에 크게 실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커플이 콩깍지가 벗겨졌다고 해서 결별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실망스럽더라도 더 깊어지고 성장해가는 관계도 많습니다.
잠시 실망스럽더라도 더 깊어지고 성장해 가는 관계도 많다. 열정이 식어서도 상대방의 장점을 더 좋게 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믿습니다.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아 이상이 상대에게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아이린님 또 집중 못하고 있죠. 눈이 아파요. 왜 눈이 아프지? 어머, 잠깐만.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좀 늦게 도착이래. 루틴을 시작하긴 하지만 루틴을 하고 공방 갔다 와서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합니다. 신경 쓸 게 있어서 좀 그렇긴 하네요.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뭘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 헤아리기? 성장하기. 동요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라운딩. 내 마음 헤아리기? 새로운 관계의 제 마음 헤아리기 대화란 무엇인가? 메타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적극적 경청,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과연 손절이 답일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부터인가 인간관계에서 손절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손절은 경제용어로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내려갈 때, 그쵸? 그래서 주식에서도 손절을 잘하는 게 중요하듯 인간관계에서도 손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남용된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상하면 단절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참을 만큼 참았다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여행자의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 잠이 들었는데 일단 침대를 방에서 빼고 밖에서 배낭을 꾸리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소리를 냈나봐요. 그랬다면 나는 흔쾌하게 응했을 것입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자고 있는데 막 짐을 싸면서 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러다면 나는 흔쾌하게 응했을 것입니다. 관계에서 친밀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친밀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연결감을 느끼는 동시에 불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감을 느끼는 동시에 불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쵸. 친밀하니까. 특히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면 더욱 예기치 못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의도된 불편함이 아니므로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불편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참습니다. 아니 계속 참습니다. 최대한 참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말을 꺼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말하지 않으니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리님 집중해야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자, 특히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면 더욱 예기치 못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의도된 불편함이 아니므로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불편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참습니다. 아니 계속 참습니다. 최대한 참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말을 꺼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말하지 않으니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보다는 폭발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단절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맙니다. 본의 아니게 단절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만다. 어떤 일들은 그런 상황을 두고 손절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미숙함입니다. 자기 표현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참거나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참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참을 만큼 참았다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의 한계가 10이라고 한다면 7점을 넘기지 말고 3, 6점일 때 표현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손절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과연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와 피해가 과연 상대방의 일반적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갈등이나 불편감이 있으면 관계를 끊어버려서 오랜 관계가 없는 것 또한 문제다. 내가 운전을 조심한다면 모든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해도 꽤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손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계속 이용하고 그러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갈등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관계를 끊어버려서 오랜 관계가 없는 것 또한 문제이다. 모든 관계에는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서로를 똑같이 위하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양방 중 어느 한쪽으로 관계가 기울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양방 중 어느 한쪽으로 관계가 기울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더 좋아하고 위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관계의 기울이를 감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한계 안에서 관계 기울기의 불균형을 감지하고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 또 참다가 결국 폭발하거나 단절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불균형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불균형 신호는 피해의식, 보상심리, 만성적 분노다. 나만 혼자 애쓰고 있다는 그 피해의식. 나만 혼자 애쓰고 있다는 그 피해의식. 내가 베푼 것의 일부라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 그리고 이들로 인해 생겨나는 만성적 분노. 단지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그 만성적 분노야말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기울었음을 말해줍니다. 관계의 기울기가 한계를 넘어선 것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의 기울기가 한계를 넘어선 것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의 기울기가 한계를 넘어선 것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들 거리두기를 택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답일 수 있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칫 매번 나만 연락하고 너는 나한테 연락 안 해? 좋아? 그럼 나도 안 해가 되어버려서 또 다른 방식의 손절이 되고 맙니다. 거리두기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불만이나 감정 뒤에 감추어진 그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럴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울기를 바로 잡는 대화법.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관계의 기울기를 조율하는 대화는 자기 마음 헤아리기와 함께 욕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욕구 표현.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욕구 표현. 오케이. 술을 더 마시고 싶을 때 당신이 보고 싶다면 나오라고 전화를 한다.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자신을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 그쵸? 안 나가야죠. 너 왜 맨날 술 취하면 밤늦게 전화해서 불러내니? 내가 만만해서 그래? 불만이나 분노에만 집중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 봅시다. 당신의 욕구는 친구가 취한 상태로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정해서 같이 식사하며 술을 마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합니다. 나는 너랑 처음부터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어. 다음에 약속을 정하고 만나자. 이런 대화 한 번으로 관계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막연히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욕구를 표현할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변화하지 않거나 너는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관계를 재고해 봐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욕구를 표현할 때 그게 왜 중요한지,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설명해야 설득력과 호소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역일 수 있는데 처음에만 그렇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집니다. 자기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 큰일이 벌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관계의 기울기가 회복되는 실마리가 됩니다. 상대가 꼭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 문제가 괴로운 것은 상대가 바뀌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상대에게 표현하지 못해서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다 보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신을 점점 더 좋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다. 내 미래를 만드는 방법? 오늘의 노력이 과정으로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20대에 그렇게 노력했지. 너무 고마워. 네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나는 20대의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오늘 하루 즐겁고 충실하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동할 수 있는가? 자신에 대한 감동은 삶에 대한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을 감사할 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허용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선물받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질문과 오늘의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동,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해야 하는 그 삶의 과제입니다.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 오늘에 강동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가요? 지금 여기가 이미 미래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바다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바다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바다는 미지의 세상이고 탁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다는 파도가 일렁이는 얕은 바다에 국한됩니다. 심연의 바다는 그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향이여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 생명이 탄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곳. 바다는 나와 당신의 무의식을 닮아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바다에 내맡길 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삶은 우연이고 인생은 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도 하지만 노력의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그 결과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무의식의 씨앗들, 그 관념들이 나와 세상과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파도 위에서 수영하는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수영장에서 배운 대로 조기배영을 하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멋진 남자가 보입니다. 그 옆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내 물을 먹고 수영을 포기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오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던 그 20대의 나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를 믿지 말고 세상에 맡겨봐. 바다는 수영하는 게 아니었잖아. 헤엄치는 거였어. 쉬지 않고 흔들리는 그 바다를 통해 우리 삶을 통찰해 봅니다. 늘 변하는 인생처럼 바다도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파도의 모습일 뿐 본질의 바다는 늘 고요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만드는 그 무의식처럼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채 내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이 오늘을 허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만 즐겁게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온전히 즐기며 충실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는 내일을 향하지만 충실히는 오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쓰는 삶이 아닌 오늘을 위해 즐기는 삶. 숙제하는 삶이 아닌 축제 같은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지구별 여행은 그렇게 즐기다 가는 것입니다. 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즐거워지려 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행복합시다. 충족하려 하지 말고 만족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먹고 자고 싸고 웃고 행복합시다. 별것 아닙니다. 근데 원래 별것 아닌 게 인생의 전부이다. 오늘은 제가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집중이 안 되네요. 이런 시간이 또 제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독서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리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